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수업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십니다. 뭐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네 그냥 마을 오는 기분으로 왔어요. 저도 요 바로 옆에 요 상해화성파크 드림 살고요. 아니, 영남고등학교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공개 수업하고 막 애들 발표하고 막 이런 거 보셨죠? 네. 발표하면 속 첨불하고 막, 그죠? 손도 안 들고 막 이런 애는 진짜 막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발표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답답하지만 또 우리 애처럼 맨날 손 들면요 애들이 잘난 척 한다고 또 놀리거든요. 그럼 또 그런 소리 듣는 부모는 또 그런 대로 또 속상해요. 우리 애는 정신적으로 어려가지고 2월달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공개수업 가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매 질문마다 손을 드는 거야. 나중에 5학년, 6학년쯤 되니까요. 반이 갈리면서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걸 나눠주면서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적으라고 해서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제 한마디씩 쓴 걸 집에 들고 왔어요. 그 중에 절반이 잘난 척 하지 말라더라고. 그러니까 발표 너무 잘한 것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눈치껏 해야죠, 눈치껏.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아이는 그런 경험을 하더니 중학교 가니까 이제 손을 잘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손 들어서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지는 눈치를 보고 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손 드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눈치를 보고 손 들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같으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자라진 않아요. 왜 봄에 씨를 뿌려도 같은 밭에 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나중에 자라는 걸 보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뭔가 하면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첫 열매가 맺히고 나서 한 보름 지나면 모든 열매가 다 맺혀 있죠. 감나무 가지도 그래요. 우리 처갓집이 청도라 가지고 이렇게 장모님이 가끔씩 살아계실 때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라오고 텃밭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따라오래요. 제가 맞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부터 이제 오라는 거라. 그래 가보면 감이 몇 개 열려 있는데 제 눈에는 거의 없어요. 익은 게. 근데 장모님이 그 장대 이렇게 철사 매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따면 한 박스 따여요. 다 땄어. 더 이상 딸 게 없어. 그걸 우리 들고 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2주 지나서 큰 처남을 불러요. 가보면 또 딸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라. 다 따가요? 없어. 근데 이제 또 한두 주 지나면요, 이제 막내 처남을 불러요. 가보면 또 이거 있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이래요. 아직 저학년 때는 뭐 어리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차이도 커요. 3월생하고 12월생은 하늘과 땅 차이야. 어른 되어서 마치 50살하고 30살 같은 차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12월생하고 3월생의 차이 같다니까. 너무 크죠. 특히 여자아이들은 좀 빠른 편이고요, 남자아이들은 좀 늦된 편이고.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그런 책 읽는 수업을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 팔공산 밑에 공산초등학교에서 온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1학년인데 벌써 영구치가 다 났어요. 근데 저기 저 메트로폴리스 저 만촌동에 있는 거기 중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꼬마가 있는데 얘는 같은 1학년인데도 영구치가 하나도 안 났어요. 이가리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자, 같은 1학년인데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6학년쯤 되면 두 놈 다 영구치가 나 있는 거지. 지금 애들이 좀 서글프고 안타깝고 이렇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아주 훌륭하게 자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괜히 엄마들만 불안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애 잡지 말고 오늘 수고했다 하고요.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왜냐면 아이들은요, 아이들대로 학교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 생각나는데, 큰 놈들한테 치이고요. 뭐, 노래 잘하는 여자애한테 밀리고, 그림 잘 그리는 여자애한테 열등감 느끼고, 게임 잘하는 남자친구한테 또 주눅 들고, 뭐 이렇죠. 공부 잘하는 놈한테 또 눈치 보고, 선생님도 또 막, 말 잘 듣는 애들 더 귀여워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물론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도 있지만, 굉장한, 자기대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참 대견한 거죠. 학교 가기, 처음에 옛날에 어릴 때,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보내보면 막, 겁나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치마 막 붙들고 매달리고 이랬던 시절 다 있죠. 근데 어느 날 엄마 손을 놓고 그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학교 척척척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우리 애가 손 안 들고 발표 안 해가지고 좀 속상했더라도, 그죠?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다 돌아온 아이들을 정말 엄마들이 이제 무릎을 꺾고 이제 허리를 숙이고 굽히고 꼭 애 눈높이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절이 다시 오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는 커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고 좀 서글퍼가지고 좀 비키봐라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하면서 이제 애를 제가 뺏어가지고 이른바 자녀교육의 세계에 뛰어들었죠. 그래가지고 벌써 20년이 흘러가지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26세 청년이 됐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때 어린 시절의 그런 걱정은 제게 끼치지 않지만 26세 청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빠로서는 그 아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어제 카톡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내 내려갈까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엄마 금요일날 야자 감독인데 하면서 고3 담임 하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럼 내가 보고 오지 말라는 소리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재빨리 우리 가족 카톡방이거든요. 아니다, 빨리 온나 보고 싶다 하니까 그저서야 이제 마음 풀려가지고, 그러면 뭐 내 내려갈 테니까 뭐 해놓고 참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내가 끼고 앉아서 재우고 동화책 읽어주고, 그죠? 찌개볶고 싸우고 뚜껑 열리고 하는 게 사실 다 행복이에요. 엄마들 막 한 뚜껑 열리고 나면 막 자책하고 막 내일 정신과 가봐야 되나 하고 막 사실은 그것도 지나고 나면 행복이죠, 행복. 아이와 함께 그렇게 찌지고 볶고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아이들이 우리 보고 죄송한데요. 차량이 지금 누가 깜빡이를 켜놔가지고 우리 차네. 우리 차 비상 깜빡이 켜놨대. 아, 그래요? 아니, 월천초등학교 차대기 어려워가지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누가 우리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미친년 널뛰듯이 애들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금방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다음 날에는 또 엄마 하면서 해 웃으면서 쫓아와서, 그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공부 이야기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또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저는 막 어릴 때 보면 코 흘리고 막 방 어질고 엉망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요, 멋진 아가씨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고, 오늘 그 공개 수업도 했고 해가지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또 12시 반이면 아이들 점심시간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학부모 부장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요. 아니 뭐 말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12시 반 되면.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여튼 잘 안 먹고 뭐 하여튼 마이크도 없고 이래가 제가 들고 마이크 사용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를 직접 키웠거든요. 이른바 학습 영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뿐이고 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우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우리 친척 집에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양육한 경험,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시내에 막 제일서적 나가가지고 육아서적 같은 거 닥치는 대로 읽고 막 정말 답답하게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키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자녀교육 전문가 소리 듣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제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엄마들처럼 집 앞에 차 기다리죠. 노란 차. 처음에 이제 학기 초나 이럴 때는 이제 노란 차 오면 아이를 태워보내고 엄마들이 막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막 각자 집에 뛰어 올라가더라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자기들 이렇게 눈을 맞추대. 그러더니 이제 바로 안 뛰어 올라가고요. 싹 살펴보더니 뭐 둘째 태우러 내려온 언니들 있죠. 큰애 키운 경험이 있을 것 같은 언니한테 접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 올라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 맞추고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물어보고 이제 정보를 얻고 메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 자녀교육을 시작하대요.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뭐 동생 차 한잔 할래 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동네 언니 수준을 넘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만나기 가장 뭐라 해야 되나 만날 수 있는 가장 자녀교육 고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아저씨 또는 동네 오빠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했는데 저학년이죠. 저학년. 네. 저학년 때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뭔가 하면요. 이 코스 5인의 오류라고 불러요. 자, 육상경기 다 생략했어요. 육상경기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죠. 가장 이제 쉽게는 100m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마라톤까지 이렇게 코스가 다양해요. 이제 100m 달리기 같은 우사인 볼트처럼 그죠? 아주 탄력 있어야 되고요. 전력 질주해야 되고 뭐 이렇죠. 그리고 그 단거리 경기에 맞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마라톤 같으면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탄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심폐 능력 이런 거죠. 숨을 이제 그죠? 오래 쉴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학년 엄마들이 유아 시기 때부터 그렇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겠는데 볼트가 생긴 거 하고 이봉주가 생긴 걸 딱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연히 볼트가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 볼트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이봉주하고 만나다 쳐봐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뛰면 볼트가 이길 것 같죠? 자, 옆집에 편내가 애를 왜 키웠는지 몰라도 받아쓰기 하는데 다 100점 맞아. 구구단도 척척척 외우고 이래. 근데 우리 애는 보니까 받아쓰기도 맨날 틀리고 구구단도 잘 못해요. 어떤 느낌 들어요? 옆집에 편내가 훨씬 더 커서 공부를 잘하고 잘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나도 옆집에 편내처럼 옆집에 괜히 놀러 가면 딱 스캔하죠. 스캔.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쫙 해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거 뭐 하고 있다 그러면 급 불안해지고 그 현장에서는 표정 관리를 겨우 하고
집으로 돌아서 현관문 닫자마자 애 불러가지고 야 자는 뭐 하고 있던데 니 어디 생각하노? 하면서 눈에 힘주고 있잖아. 딱 애를 째려보는 거라. 그러면 애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눈높이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애를 듣는 많은 젊은 엄마들이 코스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 코스 오인의 오류라고 불러요. 자녀 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죠? 단거리 경주처럼 빨리 뛰고 일찍 출발해야 코스에 빨리 도달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애 죽거나 말거나 계속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거리 경주 선수들처럼 뛰면 마라토너들은 얼마 못 가서 포기해요. 그렇죠? 그 우사인 볼트하고 봉주하고 뛰면요. 단거리 경주면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이기지만 마라톤이라면 잽도 안 돼요. 안 그렇겠어요? 자, 이런 거라.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동네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이들, 학교에서 소문난 아이들 있죠. 꼭 그런 애들이 다 나중에도 그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피아노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발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던 수많은 여학생도 있어요. 거기다 정규어린이 회장까지 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지방대학 가. 아니지 싶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다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 애도 남구에서 자랐어요. 남구 남명초등학교 앞산 밑에. 앞산 도서관, 남부도서관 건너편에 남명초등학교. 여기 학급이 내 학급 때? 맞아요? 한 학년에 내 학급 있는 거 맞아요? 네. 아니에요? 세 학급? 다섯 학급? 우리 애 나온 학교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우리 애 나온 학교는 한 학년에 세 학급. 환경도 여기하고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고. 교육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은 학원도 별로 없고 이래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 제가 쭉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워낙 모르니까 공부했죠. 공부하고 또 요즘 이제 엄마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있는데 그 생기자마자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실제로 서울 대치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엄마들이 게시판에 올리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른바 정보를 얻고 이러면서 제가 아이를 키웠죠. 그래서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3년 내 학원을 다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도 멀쩡하게 잘 자라가지고 수능에서 전국에서 0.1%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제 조언을 좀 오늘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자녀교육은 마라톤이다. 자, 마라톤에서는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삐아제나 몬테소리 여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아교육 같은 거 좀 이렇게 유치원 다니면 교육 같은 거 받죠. 학부모교육 같은 거 받으면 세 영역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서 이제 세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인지 영역, 엄마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똑똑하고. 다른 하나는 정서 영역,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돼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꾸중 듣고 바보 아이가 이런 소리 하면 진짜 바보 되는 거라. 또 하나는 이제 행동의 발달, 행동 발달이죠. 이건 이제 생물학적 성장과 관계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구치가 언제 나는지, 키는 언제 자라는지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해도 빨리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늦대요. 근데 저학년 때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단순 비교를 하는 거라. 같은 1학년이니까 옆집에는 지금 단원평가만 치면 100점 맞는데 우리는 단원평가 치면 70점이야. 그러면 동네 언니들이 어떻게 조언해요? 더 돌려라. 자, 동네들 조언은 다 똑같아요. 말 들을 수 있을 때 더 돌려라.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다 이거라. 그럴듯하죠. 근데 다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뭘 알겠어요? 물론 1학년보단 많이 알지. 그렇지만 또 다른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더 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아, 이 아이는 좀 천천히 자라고 있구나. 아직 성장이 좀 늦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페이스를 늦춰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학 교과서 보면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렇게 나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2학년이라도 그죠? 아직 좀 더디다면 1학년 수준의 공부를 하라는 거라. 그게 학년군으로 나눈 원래 취지예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교과서를 크게 셋으로 나눠놨어요. 물론 3학년이라도 아직 좀 성장이 더디면 페이스를 늦춰서 2학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키를 봐도 그래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5학년 되니까 갑자기 쑥 자라는 거야. 실제로 제 친구 하나는요.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짱이었어요. 싸움 제일 잘하고 힘 제일 잘 썼어. 그런데 얘는 그 이후로 자라질 잘 않아. 근데 다른 애들은 얘보다 다 크게 자랐어.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동네 당구장에서 만났어. 이 3학년 때 짱했던 애는 늘 그때 생각만 하는 거라. 그랬다가요. 훨씬 지금 커진 애들한테 개박살 났잖아. 이 느와르 이야기라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 성장하는 거죠. 갑자기. 키나 이런 게. 마찬가지로 이 인지 영역에 있어서도 저학년 때 좀 느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조절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옆집 애처럼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고무줄을 너무 당기다 보면 탄력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른바 수포자가 되는 거라. 수학 만든 놈 어떤 놈인지 내가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수학 만든 사람 누구야 하면서 죽이고 싶어 하고. 자, 그래서 어느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라고 할 때 스스로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뛰어가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우리 아이는 유명한 이른바 음치나예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에서도 유명하고, 그죠? 동네에서도 그렇고,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 처음 보잖아요. 3학년 엄마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10분. 제가 2년 전에 이 학교 왔는데 기억나요? 그때 영어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맞나 몰라? 잠수내 영어법 소개 안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야, 이 명강의를 기억을 그래서 저학년 때 마라토너가 뭘 준비하듯이 딱 세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마라토너가 뭘 준비하는가 하면요. 저는 마라톤 잘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심장 튼튼하고. 근데 올림픽에서 우승한 황용조 선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조언하는 신문 칼럼을 보니까 마라톤을 잘하려면 다리 근력도 강화해야 되지만 사실 배근력, 왜냐면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뛰기 때문에 배근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팔 근력도 있어야 돼요. 팔을 이렇게 계속 젓는 거죠. 뛰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30분씩 헬스를 하래. 팔 근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 당기는 거 있어요. 헬스에 가면.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라토너로서 이제 마라톤을 하기 위한 몸을 갖추는 준비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자,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마라톤과 유사한 이 자녀교육,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아직 뛰는 시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건 언제 뛰는가 하면요. 35km 지점부터 뛴대. 그 전까지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영 밀리지만 않을 정도로 뛴대요. 그래서 우승 후보들은요. 절대 선두로 치고 나오질 않아요. 선두로 치고 나오는 애들을 전문 용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얘들은 상대편 국가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3명 나가거든요. 세계 마라톤 대 유명한 데 가면,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면 3명 나가요. 우승 후보 하나 나가고, 기록 제일 좋은 애. 그 다음 기록 두 번째 좋은 애는 이제 유망주로 키우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사람도 나가요. 이 사람은 우승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10km 지점쯤부터 일부러 한번 치고 나가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상대편 우승 후보들이 교란 당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페이스메이커죠.
우리 동네 가보면요, 옆 라인에 페이스메이커 있죠? 저희 편네는 뭐 하는지 저렇게 뭐 벌써부터 적하는지 몰라. 막 수성구 실어 나르는 애도 있고요, 뭐. 이 다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뛰면 어떻게 된다? 네, 내 페이스가 흔들린다. 그러면 일찍 마라톤 코스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 아니고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에요. 저마다 자기 페이스를 잘 살려서 자기가 받은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꼭 우승해야 돼요? 전국 수석할래요? 60만 분의 1?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자, 그러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다른 영역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은 학습 부분에 대해서니까 학습 영역에서는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하나는 제가 2년 전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영어를 학습하면 안 된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하면 안 돼요. 그럼 개고생해요. 단어 외워야 되고요. 문법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지나가면 잊어먹고요. 맨날 이 짓을 반복해야 되고 그래도 햇살 있고 뭐 똑똑하고 유전자 좋으면 좀 버티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진짜 고생하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괜찮은 학원 가면 벌써 단어 30개 50개씩 외우라 하고요. 못 외우면 막 집에 안 보내고 나머지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학원비 아까워서라도 집에서 단어 외우고 체크해야 되죠. 저녁상 물리고 자들고 한 개 틀릴 때마다 손바닥 한 대씩 때리면서 하다 보면 애는 막 울고 있고 엄마는 열받아가 뚜껑 열려서 얼굴 뻘게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 와서 보고 엄마 눈치 보느라고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서 밥 돌라 소리도 못하고 막 이런 비극이라는 거죠. 왜 영어는 학습하면 안 되고요. 언어로서 습득해야 돼요. 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혹시 검색해 보시든지 유튜브에서 잠수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강의밖에 안 떠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면 다음 카페 이제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제 지난 한 5, 6년 동안의 강의가 동영상과 mp3가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학년 때 특히 중요한 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를 꾸준히 해야 돼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여기 우리 아파트 옆에 보면 뭐 있더라? 달서 어린이 도서관 있죠? 예. 여기도 적극적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어린 책을 만나야 돼요. 엄마들이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옆집 방판 아줌마한테 꼬시켜가지고 옹진이 교원의 전집 막 사재고 했죠. 나중에 쳐다볼 때마다 본전 생각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그런 책 안 봐요. 유아 때도 안 보지만 그래도 유아 때는 애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가끔씩 그중에서 뭐 괜찮은 거 몇 권 빼보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책은 애들이 좋아할 책이 아니에요. 전부 지식 중심의 책이라서. 근데 엄마들이 다 꼬시켜가지고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자연관찰,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뭐 인물, 위인, 뭐 이런 거,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뭐 이래가지고 막 집에 인테리어 해놓고 있죠. 그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미안하지만. 도서관에 가보시면 요즘 각급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책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달서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면 돈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 책을 좋아하도록 하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한 사교육이에요, 사실.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 치고 책 많이 안 읽은 애가 없어요. 그 어떤 놈이 하더라. 우리 옆에 보면 책은 맨날 들고 사는데 공부 못 하더라.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웃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도 책 안 읽히겠다고?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요. 책을 많이 들고 사는데도 공부 못하는 애들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수한 예죠. 특수한 예예요. 일반적으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작업. 이건 이제 제가 혹시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이 책 읽기에 관한 강의를 또 하거든요.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약 50분 동안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꼭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공부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자, 저학년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 안 한다고 엄마들이 울면 안 돼요. 천하에 그런 놈 없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니면 엄마가 막 개 잡듯이 잡아가지고 길들여졌거나, 그래서 엄마가 공포스러워서 덜덜덜 떨면서 뭐 시간 되면 뛰가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그런 애 없어요. 놀기 좋아하죠. 놀고 싶어 하고, 조금만 있다 하고 막 이거 해놓고 하고 막 그거 하다 보면 잘 때 돼요. 그렇죠? 뭐 학습지 한 장 시키려고 해도 막 질질질 끌고 막 이러다 보면 잘 때 된다니까. 그러면 또 엄마 슬슬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하루 종일 뭐 열심히 애하고 찌고 보고 싸웠는데 애 재울 때 되면 한 게 없어. 그러면 너무 허탈하죠. 분하고 막 이런 경험 다 해봤죠. 근데 그거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중학교쯤 가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힘을 쌓는 거예요. 힘을. 요즘 말로 하면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그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해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시기 자녀교육의 목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수학 영역에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수학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수학 공부는 뭔가 하면요, 열심히 해가지고 정답 다 맞추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의 정의는 뭔가 하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작업. 이게 수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은 이제 유아 엄마들,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빨리에 주목하고 있어요.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계산이 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순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럼 빨리 접어야죠. 거기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 한마디로 하면 생각하는 힘 기르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 정의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앞으로 초등 시절 내내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갈등 생기죠. 야, 눈높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구몬을 해야 되나, 갈등 생기죠. 아파트 공부방에 보낼까, 아니면 요 앞에 있는 학원을 보낼까, 갈등 생기죠. 자,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저기 가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까, 또 이 학습지를 하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걸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잘 봐요. 자,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죠. 여기서 40세 미만의 엄마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이른바 수능 세대라고 하죠.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요, 수능을 치게 돼요. 1학년 때부터 벌써 수능 연습을 해요. 그걸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이제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똑같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치면 요즘 얼마더라? 55만 명? 우리 아이 때는 60만 명이 있거든요. 60만 명이 똑같은 시험을 쳐요. 학교 시험하고 다르죠. 학교 시험은 기껏해야 뭐 100몇 명, 200명이 같은 시험을 치지만 60만 명이 똑같은 시험을 쳐요. 그래가지고 한 줄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뽑아요. SKY부터 시작해서. 그죠? SKY 다음에는 뭔지 알아요? 서성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SKY 다음에는 서, 성, 한. 요즘은 중이죠. 이화여대 대신에, 이화여대가 밀려가지고 중이에요. 서성, 한중.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게 메이저 7대 대학이에요. 문과에서는. 이과에서는 서포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시작해서 서열이 쭉 있죠. 위에서부터 60만 명을 그냥 공부 잘하는 순수대로 이렇게, 이걸 입도선매라고 하죠. 성적순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60만 명을 한 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성실을 하기만 하면 나오는 8, 90점 이상 받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라는 게,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60만 명 한 줄로 세워요. 자, 이런 시험을 딱 대하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수학, 요즘 수학이라고 하는데, 자, 2012년도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3월 두 번째 목요일인가에 이 모의고사를 치는데, 전체 집단의 평균이 몇 점인가 하면요, 29.54점이에요. 30점이 안 되는 거죠. 고3 아이들, 2015년 3월, 작년에 고3 아이들이 같은 시험을 쳤어요. 문과 애들이. 수학의 수리 영역의 평균 점수가 36점이에요. 이건 이제 재작년부터 수능이 쉬워졌죠.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불려요. 수능이 쉬워지고 나서 그나마 올라간 평균 점수가 36점이에요. 어느 생각이 상상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갔는데 수학, 그죠? 점수가 저 정도 나온다 상상이 돼요?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게 평균이라니까? 제가 일부러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그죠? 저 시험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해들만 그런가? 일부러 평균 낮은 해만 내가 골라왔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 때는요, 28점이었어요. 평균이. 이상하죠? 중학교 때까지 다 학원 다녀요. 아니면 최소한 학습제라도 하고 과외하고 하죠. 그리고 다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 모아놓고 시험을 딱 치니까 저런 점수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학교 내신 성적은 뭐 중학교 때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수능을 대비한 시험에서는 이른바 생각하는 힘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보면 고등학교 가서 낭패를 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거 모르죠. 동네 언니들이 절대 이런 거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하고 빨리 관계를 끊어. 괜히 동네 언니들 만들어 두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또 오늘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했죠. 반모임 만들었지? 안 만들었어요? 공개 수업 오면 있잖아요. 1학년 처음 들어오면 있잖아요. 엄마들 만나가 막 안타깝고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서로 전화번호 따가지고 반모임 만들고 회장 뽑고 막 그래 커피숍에서 맨날 만나고 또 막 만나서 하는 거라면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밖에 안 해. 어디 가니까 누구 뭐 했다 하더라 하면 우리도 그거 갈래하고 막 그런 커뮤니티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집에 가서 더 잡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거 하니 우리 카페에서 제 강의를 들어요. 우리 카페 들어오기 싫으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것이라는 위로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요. 괜히 막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러면 안 되죠. 대부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수학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고생시키는 방식. 그래서 이런 거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TV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다큐멘터리 중에서. 수학하면 전부 이런 다행히 여기는 애들이 큰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인터뷰했기 때문에 화난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이 말 없죠. 왜냐하면 일마들 커가지고 이제 엄마 겁을 안 내. 그런데 초등 애들한테 설문조사 해봐요. 애들이 기말고사 칠 때 수학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화난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엄마는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리가 풀리더라고. 애가 성적을 못 받았는데 왜 내 다리가 풀리는지 몰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지 싶죠? 1학년 엄마들은 뭐 그럴까? 뭐 이런 생각 할 거야. 이제 좀 있어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입시를 보고 수포자 입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40몇 %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입시에서. 그리고 포기 안 한 애들도요. 뭐 빌빌빌빌 기고 있어요. 수능 고사장 감독 가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수학 치잖아요. 30문제 쳐 30문제. 30문제 중에 5문제가 이른바 단답형.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25문제는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라 사실은 찍어도 20점 맞아요. 5문제 중에 고르니까. 그렇죠?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문제가 나오고 4점짜리가 13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놈의 4점짜리가 먼저 4점짜리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4점짜리 문제가 13문제 나와요. 이걸로 변별하는 거라. 그리고 최상위권은 이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또 너댓 문제는 더 생각을 요하는 문제죠. 수능 수학 문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3이 딱 들어가서 막상 시험을 딱 접근해보면 대부분 수포자거나 그래가지고 다 자줘요. 시험지 덮어놓고.
젊은 엄마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아마. 한 교실에요. 끝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애들은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30명 중에. 지금은 다 막 발표한다고 손 들고 저요 하고 뭐 다 할 거라 아마. 좀 있어봐. 그러니까 그 지경을 안 당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이 12시 반에 밥 먹는다니까. 혹시 제가 오늘 시간 내에 다 말씀 못 드리거든. 제가 원래 50개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 작년엔 전부 영어 문법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교마다 가서. 원래는 이제 반은 제가 수학 공부법, 반은 책 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거든.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를 우리 카페에 들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저학년 수학시험은 대부분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기보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틀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책과 친구가 되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교육 전체에서도 기초지만 또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다 틀려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학 문제라고 해봐야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합해서 5가 되고, 뭐, 5를 뭐,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으면. 그냥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애들이 다음이 뭔지를 몰라. 하고, 뭐, 보기에서 고르시오. 하는데, 보기가 뭔지 몰라. 돋보기 말인가? 하고 뭐 있어. 그러니까, 자, 애들이 문제를 받아들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르륵 틀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기상천외한 대답들 많죠. 코믹하고 재밌는. 엄마들이 남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웃죠. 네이버 검색해보고. 근데 우리 애가 그 대답하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막 또 저녁에 붙잡아 놓고 문제 읽어가면서 이건 이래 풀어야 되고 이건 저래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밌는 그림책 같은 거 자꾸 읽어줘요. 혹시 동생들 있으면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을 읽어줘야 돼요. 자,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책 읽기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들을 수 있죠. 왜? 엄마들이 읽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향상돼요. 자, 듣기 능력이 향상되면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들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글 안다고 야 이제 네가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하더라. 귀찮으니까, 목 아프니까, 바쁘니까,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영어 알파벳 다 알아요. 제가 영어책 주고 한번 읽어보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갈 거라 아마. 알파벳을 아는 것하고 영어책을 읽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띄어 읽기도 해야 되죠. 지연의 의도, 그죠? 행간의 숨은 뜻, 인토네이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를 크게 했다, 낮췄다, 뭐 이래야 되죠. 그냥 고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꾸준히 읽어주면, 그래서 유명한 그 독서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책을 많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책을 잘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세요. 목이 아프면 남편의 도움을 받고 SOS 쳐서 당신도 좀 읽어 교대로 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책 읽어주기.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오든지 사든지 해서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책에 관한 강의를 해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집 말고 정말 주옥 같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기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성껏 만든 좋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행히 복을 받았는지 어쩐지 우리 아이가 4살 때 제가 자녀교육 시작했다고 했죠. 마침 그 해에 달서구 송현동에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생겼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제가 지금은 문 닫았어요. 망했어요. 인터넷 서점 때문에. 근데 그죠? 제가 그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샀어요. 이 동네마다 있는 뭐 전집 할인 매장 어린이 서점 가면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집 팔고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이런 거 말고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든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좋은 책들을 모아서 파는 어린이책 전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망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송현동에 어린이 서점을 다녔는데 그것도 진짜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그때 월배여점 근무했어요. 퇴근하고 오다가 달성 군청 건너편에 그 당시에 서점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라. 그래가지고 저를 어느 날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정말 좋은 책들이야. 재미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샀어요. 7권에서 10권씩 그림책을.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점에 가서 아이가 이러면 좋은 책을 사서 나올 때 제 기분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가 좋아하는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데리고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이고. 그러면 애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애는 꾸준히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이 없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는 집에서 엄마 우리 보고 책 한 권씩 가져오라 해. 그러면 집에서 다 버리는 책 있잖아요. 한 권씩 학교 도서관 다 갖다 줬거든.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뭐 책 같은 게 없어. 그 당시에 남부 도서관 가도 읽을 책이 없어. 질 좋은 책이.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제 좋은 책을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만 엄마들이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 관한 다른 강의를 하면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대부분 언어 능력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과 친구가 되게 할 것. 두 번째는요. 물론 잘 안 하겠지만 선행학습을 하지 말 것. 많은 경우에 학원 가면 다 선행학습을 합니다. 저학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고학년 되면 더 그래요. 지금 한 6학년쯤 되면 다 중학교 1, 2학년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교육적으로 좀 경쟁이 있다고 하는 수성구나 아니면 그죠? 이런 데 가면 엄청난 선행학습을 하죠. 서울에 가면요 무려 7년 선행학습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애들 모아가지고 그죠? 과학고에서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이런 애들이 이런 그룹도 있어요. 7년. 근데 그 선행학습이라고 해봐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다 한 걸 모아봐야요. 애들 고등학교 자연계에서 하는 수학 공부 양이 이 정도라면 19칸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하는 거 해봐야 한 칸밖에 안 돼요. 이건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혹시 수학을 어려워해서 좀 쉬어도 괜찮아요.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질려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다가 완전히 수학에서 포기하게 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죠? 그런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좀 지워질 때까지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겨울 방학 때 있잖아요. 한 달 또는 2달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 익힘책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면 이미 6학년이죠. 중학교 올라갈 나이가 됐어요. 그럼 굉장히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만 하면 뒤처진 걸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해가지고 너무 일찍 땡기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행학습을 하지 말 것.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 해봐야 그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먼저 해도 소용이 없고 선행학습 하고 나면요 선생님 설명할 때 지가 미리 배웠다고 안 들어. 딴짓해요. 오히려 역효과 나요. 언제 수학 공부를 포기했냐고 고등학생한테 물었더니 대부분이 중1, 중2 때 이렇게 포기했대. 그러면 중1, 중2 때 뭐 사춘기가 오고 이래가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했나? 그게 아니에요. 애들 사춘기가 돼도 공부하려면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수학을 이때 포기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받은 데미지가 쌓이는 거지. 이종격 특 UFC 봤어요?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다리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쌓인 데미지 때문에 중1, 2 되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데미지가 쌓이는가 하면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의 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학년 때 딱 배웠죠. 어떤 6단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가면요. 1학년 때 배운 걸 반복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1년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 가면 또 새로운 내용을 1년 배우고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단선형 구조.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요. 1학년 때 이만큼 배웠죠.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운 걸 좀 반복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요. 이게 겹치는 거죠. 이걸 보면 나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사를 보면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좀 겹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교과 과정을 보고 나선형 구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공부 양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선형 구조로 만들지 못하고 단선형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걸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학년 때 배운 걸 혹시 구멍이 났다. 2학년 때, 3학년 때 고전하는 거라 그랬어.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대충 들이대도 돼. 근데 수학은 1학년 때 뭔가 하여튼 개념에 혼란이 생겼다? 그럼 나중에 이게 한 3학년 정도 가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5학년에 가면 약수와 배수를 배우거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배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 최대공약,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중학교 1학년 때 고전하는 거예요. 교과과정 편제상. 좀 더 깊어지는 공부를 하는데 5학년 때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습, 선행학습보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왜? 교과과정 편제상 복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학 때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학기 중에도 여유가 있으면 미리 예습은 괜찮아요. 방학 때 다음 학년의 공부를 한 학기 정도 예습할 수 있어요.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를 먼저 배우고 학교에 가는 것은. 그건 이제 예습이라고 부르죠. 선행학습은 1년 이상 땡기는 걸 말해요. 이걸 잘 구분하셔서 예습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그죠? 학기 말이 되면 복습하고, 이런 구조로.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다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방학 때 되면 다시 다음 학기에 예습을 하고,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방학 때 복습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게 조금씩 생기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서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하도 이 사교육 때문에 선행학습을 다 하니까 심지어는 국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엄마들은 처벌 안 하지만 사교육 쪽에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다 처벌받아요. 엄마들은 뭐 안 잡혀가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냥 책임을 못 져, 이제. 이봐요. 다 선행학습하고 이제 중학생이 71%가 선행학습해요. 초등학생 53%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라. 마라톤에 출전할 때는요, 반드시 마라톤 코스를 답사합니다. 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덕은 어디쯤 있는지, 바람은 어디서 어디 부는지 다 답사한 다음에 출전해요. 왜? 그래야 페이스 조절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자녀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사를 안 해요. 할 방법도 없고. 기껏해야 뭐 옆집에 5학년 엄마, 그 5학년 엄마도 아직 언덕을 뛰어보지도 않았어. 보통 이제 자녀교육에서 사춘기가 언덕이라고 하죠. 마라톤을 가요. 언덕 만나면 큰일 나요. 미리 조금이라도 오버해보면 언덕에서는 걸어가야 되거든. 걸어 올라가는 사이에 다 추월 당하죠.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죠. 나중에 엄마들이 언덕을 만나봐요. 우리 아들 사춘기가 되면 내가 어릴 때 페이스 오버했던 것이 다 대가로 지불받아요. 엄마들 애 잡은 거 있죠? 성질대로 다 했죠? 뚜껑 열릴 때마다 뚜껑 날리고 막 해퍼 붙고 막 했죠? 사춘기 되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춘기를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지금 페이스 조절을 하세요. 저는 그런 애들 봤어요. 아빠한테 사춘기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아빠한테 딱 2번을 맞았어. 아빠 속상해가지고 애를 구타했어, 남자애를. 중3이 딱 되니까 애가 아빠한테, 아빠 네가 내한테 한 것처럼 나도 한다 하면서 집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부수더라고. TV 부수고 막 박살로 술 마시고 와가지고요.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엄마가 말리다 안 돼가 경찰 불렀다니까. 이거 싫어해요.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은 엄마의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애를 무시하고 막 자존감을 낮추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그대로 다 반발해서 속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페이스 조절해야 돼요. 마라톤에서 언덕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내가 지혜롭게 내 페이스를 힘을 좀 비축했다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엄마들이 다 불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인간들을 차단해야 돼.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주로 누구들을 만나고 있지? 만나고 있는 년들이? 옆에 애들이? 혹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학문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면 맨날 어떤 저거 애 자랑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남편 자랑하죠. 남편 자랑. 두 번째는 차 자랑 이런 거 옷 자랑, 가방 자랑 하다가 나중에는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해요. 예? 그런데 갔다 오면 괜히 기분 찝찝하고 꿀꿀하고 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 모임 빨리 끊어야 돼요. 그거 갔다 오면 괜히 짜증나거든? 그럼 애꿎은 남편 잡고 애한테 그죠?
좋은 말 안 나오고 이래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바둑돌인데 그냥 바둑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이세호가 알파하고 바둑을 둔 후에 복귀하는 거예요. 이걸 복귀라고 하죠. 자, 바둑 프로기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귀예요. 실시간으로 경기를 할 때는 다시 놓아볼 수가 없죠. 수많은 경우의 수를 자기가 판단해서 최선의 수라고 찾아서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아졌다면 이제 바둑돌을 다 흐트르고 다시 놓아보면서 이런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이 전부 프로기사들이에요. 같은 프로기사들인데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원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하고 같이 복귀를 해요. 이게 바둑 기사들끼리 룰인데, 그죠? 예인데, 이 기계다 보니까 기계하고 복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 프로기사들하고 다시 복귀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둑 실력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바둑을 또 보면 알겠지만 한 4급 이상 되면요. 바둑을 한 판 떴어요. 마누라가 와서 확 쏟았어. 그대로 다시 다 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4급 이상쯤 되면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두면 복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한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면서 풀었으면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나면 아, 전에 내가 이걸 푼 경험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대부분 수학 공부 어때요? 그냥 단순 반복하는 거지 노가다. 그걸 하면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왜 틀리는지 생각이 나. 또 틀린 거 또 틀리고 이래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바둑에 미쳐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만 제가 10대 때 바둑에 올인해가지고요. 검정고시 공부할 시기에 맨날 바둑판 들고 달성원 담 넘어가서 달성원 안에서 하루 종일 바둑 두고 그리고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 유명한 동학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10대 후반부터 올라가가지고 제가 내기 바둑 두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맨날 울면서 바둑판 쪼개고 있잖아요. 부엌칼로. 바둑 두지 말라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경북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신입생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떴어요. 그 바둑 동아리에서 내 막 오라 하더라고. 그래 갔지. 막 저 동아리 회원들 모집하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회원 모집한다고 가판대 쫙 해놓고 막 하거든요. 이제 바둑 동아리 가판대가 있어. 가가지고 이제 바둑 한번 뚜작하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바둑 뚫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이기니까 얘들이 막 급히 연락해가지고 고수가 나타났다 하면서. 근데 그 복평동 경북대학교 캠퍼스에는 내를 이길 선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어디로 연락해? 동인동에 있는 의대에 연락해가지고. 의대 본과 애들은 동인동에 있거든요. 본과 애들 중에 이제 내보다 고수가 하나 있어. 걔를 막 불러가지고. 그 내보고 한번 붙으라 하더라고. 여성인데.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바로 빨리 풀어가지고 정답 찾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수학 공부가 아니고요. 틀려도 괜찮은데 왜 틀렸지? 그죠? 이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복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이거 가지고 왔어요.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 같은 맥락에서 연산으로 질리게 하지 말 거.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 다 연산이에요. 다 연산. 애들이 미치락 하잖아요. 야는 점잔해가지고 이 정도 꺼놓은 거라. 알아요? 야, 지금 낙서하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미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 이거보다 더 해요. 이래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애도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김책에 보니까 한 바닥이 다 20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김책 보시면 요즘에 김책은 좀 개선됐지만 학습지 같은 거 보면 그렇죠. 한 바닥이 똑같은 문제 20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이라면 20문제가 다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이에요. 한쪽 면이. 그럼 애는 빤한 문제니까 막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애는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는 1의 자리를 더 해놓고 제일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1의 자리를 더 하는 거라. 그리고 이쪽에 가서 또 반대쪽에 있는 1의 자리를 더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요. 지겨움을 이기려고. 애들 그만큼 힘들어 한다고요. 이런 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연산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해요. 최소한. 하루에 10문제 정도 해가지고 70점 이상 맞으면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집구석에서 하죠. 동생 뛰댕기죠.
집중 안 되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연산을 10문제 했어. 같은 주제의 연산을. 예를 들어서, 뭐, 5수목이 했다고 쳐. 2-3, 1-4, 뭐 이런 거 10문제를 했어요. 7문제 맞추면 그건 아는 거예요. 찍어서 7문제 맞출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문제 맞추면, 아는구나 하고 하루에 10문제 정도 연습하면 돼요. 연산을 어려워하는 경우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해도 돼요. 연산을 패스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다 연산이라서 사실은 저절로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겹도록 또 연산할 필요 없어요. 패스하면 되고. 그러니까 연산으로 질리게 하면 안 된다. 저학년 때는 사실은 연산이 다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1학년 때는 90%가 연산이에요. 점점 올라갈수록 연산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고등학교 때 가면 연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복잡한 연산 안 나와요. 수능에서 정답은 다 -1, 2분의 1 이런 거 아니었어요? 복잡한 거 안 나왔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수능 같은 거 칠 때 계산기 다 주잖아요. 계산기 들고 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 시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교실에서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요. 지금 교과서에도 어려운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 익힘 책에 5, 6학년 책에 보면. 교과서 못 보셨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 6학년들이 다 계산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돼가지고요. 엄마들은 막 어릴 때부터 이제 단거리 경주처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들 주로 하는 게 뭐 기저계산법? 일본에서 들어온 거. 거기 가면 막 시계 내주죠, 시계. 일부 뭐 학습지들에서도 초시계 내줘요. 그럼 엄마들 좋아가지고 초시계 들고 20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는가 막 재보고 막. 이게 전형적으로 마라톤 100m 달리기 10초 얼마인지 9초 얼마인지 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도 순진해가 처음에는 재밌어가 해. 막 기록 단축한다니까. 나중에 내봐요. 기록 단축이 안 된다니까? 그때 그것도 이제 지겨워지는 거지. 이상한 흐름이 돌아가지고. 또 뭐 인도에서 19구단인가 찌라니가 돌아가지고. 9구단까지 외우는 것도 애들 뛰 죽는데 뭐 19구단까지 외워가지고 막. 그래서 그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19구단 외우는 거. 계산 빨리 하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엄마들 다 수학 잘한 사람 없잖아요. 잘한 분도 있지만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백화점 가서 뭐 전표 끊으면 다 계산하죠. 혹시 저 카운터 전현이 잘못 찍어줬나 싶어가지고 막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막. 그렇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수학과 연산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연산은 수학의 일부분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해야 돼요. 연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수학 공부의 난이도는요, 초등학교 때는 아주 쉬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고등학교 가면 엄청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그죠? 그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건요, 성실하게 꾸준히 제대로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수학 교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수학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죠?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을 이 교과 과정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을 포기하지 않게만 하면, 질리지 않게만 하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아예 애들 길을 꺾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자, 네 번째 당부드릴 것은 수학 공부를 할 때 주 교재를 교과서로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문제집을 하죠. 문제집. 아니면 학습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시 수학 공부의 목표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집을 사보면 너무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집 보면 다 개념 정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붙어 있고 이렇죠. 이건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수학 교과서는요, 특히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수학 교과서 보신 분 있어요? 보통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쪽을 주고 있어요. 뭘 알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면 정사각형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있죠. 요쪽과 다음 쪽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 열기라고 해서 뭔 이제 과제를 주죠. 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활동 1을 시켜요. 또 활동 2를 시키고, 어떤 데 활동 3까지 시켜서 뭘 깨달았으면 마무리 딱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익힘책으로 넘어가요. 자, 이 과정에서 자, 불친절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말해보시오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활동 1을 하면서 또 활동 2를 하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하라는 말이지? 관찰하고, 그죠? 여기 보면 사각형의 모양이 두 종류가 있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러니까 애들이 쳐다봐야 되잖아요. 쳐다보고 이게 뭐가 다르지? 뭘 찾으라는 거지? 뭐가 다르지? 이걸 관찰해야 되죠. 관찰해서 자기 말로 여기다 끌적거려야 돼요. 근데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애들 그냥 지나가. 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전부 말해보시고 뭐 이런 거지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은 수학하면 숫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숫자 없는 이런 걸 보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 해야 되지. 근데 뭐 엄마가 맨날 붙어 있어서 그거 적어보라 해야지. 쓰라 해야 돼요. 쓰라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대부분 이 애들이 처음 해보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집에 여분의 수학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익힘책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요즘에 3월 하면 다 책 놔두고 오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론 최선을 다하시지만 한 학급에 20명 이상이고 어떤 학교는 40명 이상 돼요.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학 공부를 도울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상 집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하루에 1, 20분 정도 이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요 애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는 좀 기다려야 되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대답 안 한다고 뭐 하고 있노 그것도 모르나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다려주는 작업.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수학 공부니까. 애들이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2-3 같으면 바로 5가 튀어나와야 되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불친절하게. 왜?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 교과서를 편찬한 편찬위원장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이분의 그 수학교과서를 왜 편찬했는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봐요. 못 찾겠으면 우리 카페 오시면 이분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달서구에서 10몇 년째 자녀 부모교육 강의를 매주 하고 있잖아요. 매주. 엄마는 모르시죠? 학교 안 가도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해요. 12년째 어린이서점 호세호치에서 했고요. 어린이서점 문 닫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해요. 연구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하철 차량기지 있는데 알아요? 거기 보면 현대 아이파크하고 AK 그랑폴리스 있는 한샘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내거리에 우리 연구소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주제를 엄마들한테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 학교 강의 안 가요. 그 강의가 제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그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엄마들도 수학교과서를 안 사요. 원래 수학교과서 어디서 팔죠? 천재교육에서 파나? 네. 해마다 수학교과서를 파는 출판사가 달라요. 엄마 똑똑하시네. 천재교육이라는 문제집 내는 출판사지만 교과서들도 만들거든요. 미대엔 천재교육 뭐 뒤름 돌린 데서 늘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천재교육에서 수학교과서 판대. 이 파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늦으면 못 사. 품절되고. 그러니까 미리 1, 2학기 수학교과서 사놓고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애가 2학년이라면 3학년과 1학년의 교과서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죠? 연계 과정을 살펴가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 부분 어려워하면 이전에 1학년 때는 뭘 그죠? 어려워했을까? 이렇게 찾아서 그걸 보완해주는 작업 이런 걸 해야 되죠. 이게 제가 말로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 10분, 20분만 하면 돼요. 그걸 일주일에 한 너댓 번 하면 애들 수학 정말 잘하게 돼요. 저도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 수학을 돕는데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키는 거랑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학원에서 막 설명하고 이러죠.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비대 보고 그죠? 설거지도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해봐야 그릇 덜 깨고 퐁퐁 어떻게 묻히는지 알고 뭐 이렇죠. 저처럼 가끔 하면 있잖아요. 설거지는 1시간 걸려. 그릇 정리해야 되고 물 닦아야 되고 뭐 그죠? 자꾸 해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죠. 수학 공부도 똑같아요. 지가 해봐요, 지가. 남이 설명하는 걸 듣는 건 어려워요. 어머니도 학원 다녀봤죠, 옛날에. 학원 선생님의 설명을 칠판에 판서를 쫙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논리적이니까. 알파고 바둑도인데요. 해설자들이 해설하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와, 그럴듯해. 내가 막상 바둑 돌려가면 그런 수 절대 못 떠요. 이게 설명이라는 게 이런 거죠. 타인 의존적인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교과서를 보고 지가 고민해보고 삐대보고. 그래서 애들이 이게 힘들거든, 좀. 그래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익힘책 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교과서보다는 익힘책이 조금 친절해요. 익힘책은 매 단원마다 네모 박스를 제일 상단에 두고 있어. 그래 딱 정리해두고 이 정리를 기초로 문제를 풀라는 거라. 근데 교과서는 개념 박스가 제일 뒤에 있어요. 뭘 작업해보고 개념 박스를 딱 만들어서 딱 정리해두고 있죠. 그러니까 개념 박스를 만나기 전에는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그걸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두 사각형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활동 3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그죠? 여기 각각의 선을 하나씩 주고 정사각형을 그려보라는 거라. 정사각형의 특징을 알면. 정사각형이 뭐라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 이거죠. 하나만 탈락해도 틀려요. 자,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 이렇게만 알면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네 변이 같은 도형이라고 알면 마름모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둘 다를 알아야 사각형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진 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보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래. 애들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하죠. 말해 보시오, 설명해 보시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왜? 지 말로 해봐야 되거든. 지 말로 해봐야 이게 진짜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니까. 사각형이 뭐지? 이렇게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네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거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그럼 선분이 뭐지 하면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이거 2학년 때 배우죠? 맞나? 3학년 때인가? 선분하면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거든 2학년들한테 선분이 뭐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가 지 말로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이렇게 말하면 걔는 수학 공부 굉장히 잘한 거라. 근데 뭐 쭉 끄는 거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애들이 똑바른 거 하거나 뭐 이 수학적 사고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서 엄마들이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수학 공부의 60%가 개념 공부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소화하면 사실 개념만 알면 나머지 문제는 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문제들 변형시키는 거라. 서술형 문제라고 해봐 딴 거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박스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활동 1, 2, 3을 하는 거예요. 수학 뭐 이렇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학원 필요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라 할 때 말 다 하게 하고, 여기 보면 요 꼬마가요, 우리 연구소는 3학년짜리 애인데 어디 다니더라? 얘가 대서초등학교 다니나? 얘가 뭐 얘하고 다 말하고 있죠. 제가 안경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뭐 열심히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지? 직각이 4개고 4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 뭐 이렇게 써놨죠.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자기 말로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익힘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익힘책의 앞부분에 보면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쉽게 하려면 익힘책을 하려고 해요. 교과서는 답답하거든. 근데 익힘책 절대 먼저 주면 안 되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답답하지만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원 하다 보면 이게 한 학기 쌓여가요. 애들이 계속 생각하게 되죠. 이게 6년 한다 쳐봐요.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수학 실력이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미안한 말이지만 연산 실력은 눈에 보이죠. 근데 생각하는 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옆집 옆에는 계속 뭐 기탄 수학 하면서 막 학습지도 비싸다고 기탄 직접 사다가 막 하죠. 그거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옆집 엄마 잘 만나야 돼요. 자, 한 단원을 공부한다면 이거 3학년 이야기 원단원인데 원단원을 이렇게 여러 쪽을 공부했어요. 딱 원단원을 딱 요약하면 요거 2문장밖에 없어요. 원단원을 한 단원 길게 공부했는데 개념은 2개밖에 없어요. 원의 지름, 그죠? 원의 반지름, 중심 이런 개념. 그래서 얘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원을 공부한 다음에 개념 박스를 자기 손으로 개념 노트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거 3학년 때 하는데 지금 얘가 어디지? 대서초등 4학년 다니는데 대서 맞네. 그죠? 이렇게 남자인데 자기 손으로
원단원을 길게 공부해서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도 딱 요약해보면 이게 두 개예요. 그죠? 지름이 뭔지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과 중심은 뭔지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요. 단원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은 개념 노트 한 권이 딱 생기는 거죠. 책도 있죠. 물론 개념, 개념 사전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실감나죠. 실력도 쌓이고, 아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습관화시키면 한 학기 정도 하면요. 제가 출근 안 하는 날도 애들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한다니까. 오늘 지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건 6학년 아이가 6학년 2학기 가면 1학기인가? 각기능과 각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6학년 되면 3학년보다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하고 있죠. 칼라도 쓰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나가면 이것도 남자아이가 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교과서 제일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한 단원이 끝나면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나와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이건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의 매 단원마다 문제 해결 또는 체험 이런 수학책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해결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 심화된 것들. 이런 걸 또 다뤄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교재를 뭐로 하라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문제집은 이 김책보다 더 친절해요. 심지어는 문제 옆에 힌트도 막 주고 있어. 그거는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보조수단.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이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문제를 푼다고 수학 실력이 향상되진 않아요. 물론 전혀 공부 안 했던 놈 같으면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해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문제를 푼 거는요. 그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실력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시중에 나오는 이른바 문제집을 이제 교과서 익힘책을 가지고 했으면 확인하는 정도를 가지고 연습하는데 문제집이 하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과서는 문제량이 너무 적어요. 그죠? 익힘책을 해도 또 적죠? 그래서 하나 정도의 보조 문제집이 필요한데, 자, 이 보조 문제 중에 기타 출판사들은 제가 제외하고 주요 메이저 출판사들을 이렇게 보면 문제집은요, 다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아무 문제냐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과서를 1단계 난이도로 본다면, 그죠? 출판사별로 자기들이 내는 책들을 난이도별로 분류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애들 반에서 1등 한다, 이런 아이들은 앞에 1단계, 2단계는 안 해도 돼요. 문제집을 택할 때 뭘 택해야 돼요? 최소한 3단계 이상의 문제집을 택하는 거라. 요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건 잠수내에서 추천하는 문제집이에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여기 노란색 이런 거 있죠.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이걸 추천해요. 문제 해결 길잡이 원리편. 난이도 3단계. 진짜 공부를 잘하는 문제 해결 길잡이 심화편. 난이도 4단계. 5단계는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인데 할 필요 없어요. 보통 4단계 문제집을 아이가 스스로 해가지고 정답률이 85% 정도 나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선발될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게 교과서 수준이 1단계가 교과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 수학을 아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일단 문제집도 1단계로 해야죠. 해법 같으면 천해법 수학. 두산동화 같으면 기본. 이런 걸 택해야 돼요. 디딤돌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그죠? 요즘은 기본 응용을 섞어 놓은 책도 나오긴 하던데, 해마다 바뀌니까. 이렇게 난이도를 보고, 우리 아이가 적절한 문제집을 골라야 돼요. 단원평가를 하는 걸 보고, 단원평가에서 80점을 못 맞는다. 이러면 무조건 1단계를 계속해야 돼요. 단원평가에서 늘 100점을 맞는다. 이러면 3단계, 4단계 해야 돼요. 그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 연산 안 해도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점 미만은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학기 중에도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연산도 학기 중에 하루 10문제씩 꾸준히 하고, 또 문제집도 방학 때 따로 사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요건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잠수내에서 부르는데, 이런 아이들은 교과서 한 학기 예습은 방학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뭘 하는가 하면,
나머지 다 치고 연산하지 말고 1단계, 2단계도 하지 말고 3단계나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학기 중에 매일 학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20분, 30분씩 꾸준히 매일 하면 돼요. 일주일에 5일씩. 이렇게 하면 수학 고수가 돼요. 자, 저학년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연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맨날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구체물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유아 때도 그렇지만, 그죠? 초등학교 때 구체물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교구들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갈 때는 바둑돌이나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했어요. 요즘은 수막대 있죠, 수막대. 수막대라든지 이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고학년에 해당하니까 지나가고. 자, 이게 3학년 교과서의 한 문제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이런 문장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구하려고 하는 건 제가 빨간 박스에 놨어요.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게 구하는 거라. 더 줄이면 수학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더 큰 분수 이렇게 말해요. 구하려고 하는 것 하면 더 큰 분수 이렇게 써야 되죠. 두 번째, 구하려고 하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수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파란색에 놨어요. 긴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지금 3, 4학년쯤 되면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빨간 줄 친다든지 주어진 조건은 파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풀이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제대로 풀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다른 강의들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 자격 뭐 조건 없어요. 그냥 다음에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입 신청은 하셔야 돼요. 가입 신청과 동시에 그냥 가입이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5, 6년 동안에 제 모든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영어공부법, 수학공부법, 책 읽기, 또 아이들과의 소통, 뭐 이런 모든 주제들이 다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하여튼 가까운 동네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어머니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빨리 말씀드리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고요. 혹시 나중에 월곡초등학교 이 근처 있어요? 월곡초등학교에서도 저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오는데 혹시 가까우시니까 놀러 오시면 또 다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 인연이 되어가지고 카페에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